367페이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전세권은 이런 거죠. 전세권이란 뭐냐?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 뭐냐면 요 지급한 전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반환받아야 되고요. 근데 전세권자는 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냐면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세권은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용익물권인데 목적물을 경매하고 우선 변제받는다는 것은 저당권의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 안 하면 임차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뭐가 아닌 거예요? 전세권이 아닌 거죠. 그럼 뭐예요? 임차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명칭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다, 전세다 이거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기 또 의문이 생기죠. 우리는 전세권 계약은 많이 하죠. 전세 계약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설정 등기는 잘 안 하죠. 그죠? 왜 안 할까요? 왜 우리는 전세 계약은 굉장히 흔하고 많이 하면서도 굳이 설정 등기까지는 안 할까요? 이유는 임차권이 전세권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만약에 그 전세 목적물이 주택인데 설정 등기를 안 하면 뭐로 가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가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전세권보다 아주 월등히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설정 등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설정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전세권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왠지 막 전세권 물권 하면 왠지 좋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완전히 뭐죠? 후져 진짜로 한마디로. 아주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임차권자가 전세권보다 유리한 부분이 시험 문제 의외로 어떻게요? 잘 나오는 부분이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굳이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설정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됐죠? 동의하시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여러분 흐름에 나가시면 이런 분을 만나게 돼요. 꼭 설정 등기해야 되겠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해봤자 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불리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해도 안 믿어. 그러면서 무조건 나는 설정 등기해야 되겠다고 깽판 치는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그걸 꼭 굳이 하시려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틀린 말이거든요. 그럼 아무튼 그분의 목적도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전세권은 이제는 용익물권으로서 가치는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분도 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면서 담보 물권적 성질이 있는 특색 있는 권리지만 현대적 시각에서는 담보 물권적 성질이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고요. 용익 물건으로서는 가치가 거의 퇴색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묘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권이 1950년대에 만들어지고 나서 개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년에 한 번씩 개정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민법은 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 건드렸다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정을 못 하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개정을 하면 나중에 선거할 때 표받기 유리해요. 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앞장서면 왠지 서민을 위한 국회의원처럼 보이니까 너도 나도 막 개정하려고 달라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개정이 돼가지고 유리해지고 있는데 전세권은 뭐요? 50년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멈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고요. 법적 성질 보시면 1번 타물권인데 기역, 목적물, 부동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전세권을 찾고 건물만 한정해서 생각하시는데 전세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부동산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니은번 부동산 일부에 대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한 필지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동의 건물일 필요는 없고요. 2번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죠? 용익 물건이고요. 3번 담보 물건입니다. 오히려 뭐 어떤 성질이 강하다고요? 담보 물권적 성질이 강하죠. 그래서 니은번 담보 물권의 통유성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줬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고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다는 거예요?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역전현상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오히려 전세권은 뭐죠? 담보물권 종된 권리가 돼요.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된다면 전세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맨 밑에 있는 뭐죠? 부종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넘기셔서 B번 전세금 반환 채권이 쫓아간다면 전세권도 자동으로 뭐죠?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수반성. 이해되시죠? 10번 불가분성. 갑이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이에요. 2억인데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1억만 돌려줬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반으로 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전세권은 전액 변제할 때까지 여전히 그 목적물 전부의 그 효과가 계속해서 미치게 되는데 이걸 여기서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D번 물상대일성은 제가 저당권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약속이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전세권을 용익물권이기보다는 뭐라고요? 담보물권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멀리 할 수 있냐면 디귿번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분리양도 가능 여부 해가지고 판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자,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무엇도 쫓아가요? 전세권도 쫓아가니까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무엇도 쫓아간다고요? 전세권도 쫓아가야 되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뭐 할 수 없어요? 분리양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꼭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분리양도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판례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첫째,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전세권이 소멸됐대요. 어차피 뭐밖에 없어요? 채권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소멸 전에는 안 되겠죠, 그죠? 소멸 전에는 전세권의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만 가능합니다. 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요. 전세권도 담보물권이므로 뭐가 있습니까?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지만 전세권이 이미 소멸됐거나 소멸되기 전이라면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뭐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에서 취득.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전세금이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판례도 뭐죠? 마찬가지. 근데 우측에 맨 위에 목적물의 인도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맨 위에 우측 위에 메뉴입니다. 오른쪽 맨 위에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사용 수익하지 않더라도 전세금이 지급되고 설정 등기가 됐다면 전세권은 유효하게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왜 그러느냐? 전세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친구한테 2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그지 같은 자식이 안 갚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인마 안 갚을 거면 차라리 네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도 해줘 라고 요구해서 설정 등기를 했다면 전세금은 뭐가 되는 거죠? 제가 빌려준 기존의 채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세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설정하게 되면 저는 실제로 그 집에서 뭐예요? 안 살죠. 그잖아요. 그래도 전세권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요? 전세권은 더 이상 용익물권이 아니라 뭐죠?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아도 사용 수익하지 않아도 전세권이 유효하다는 말은 더 이상 전세권은 뭐가 아니라고요?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다음 이제 우측에 존속기간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일단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끝. 간단해 얘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최단 기간인데 이거를요 잘못 이해하시면 이것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답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할 때 막 바뀌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세권의 최단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꾸 수험생들은 뭐가 보장 안 되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은근히 시험 문제를 잘 나와요. 다시 한번요. 전세권을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단 기간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소멸 통고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오늘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금 받고 설정 등기까지 했는데 뭘 안 정했어요?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내일 당장 나가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뭘 보장하지 않아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됐죠? 자, 근데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우측에 중간에 보시면 니은번 최단 기간의 제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최단 기간이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근데 교재에 보시면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된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어떻게 해요? 1년으로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외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전세권의 객체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인데 1년이라는 기간은 뭐에 대해서만 두고 있는 거죠? 건물에 대해서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건물도 무작정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시면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고 해놨죠. 그죠? 다시 말하면 건물의 경우에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어야 뭐가요?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도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원칙은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헷갈리면 밑에 거 몰라도 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뭘 보장하잖아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이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약정해야지만 뭐예요?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도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할 수 있으니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어요? 보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확고하게 기억해 두셔야 객관식 문제 풀 때 뭐 하잖아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은근히 뭐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꾸 뭔가를 보장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틀리게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2번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서 313조 나와있죠?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럼 이 앞에 주어가 뭐예요? 전세권이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모든 전세권인 거예요. 그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갱신 나오죠 밑에. 갱신은 제가 주택 임대차 보호할 때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오늘은 안 볼 거고 넘겨보시면 3회가지고 전세권의 효력에서 1번 전세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요런 얘기죠. 뭔 말인지만 알면 되는데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은 남의 땅에 건물을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겠어요?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상태에서 병합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설정되면
요 전세권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지만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어떻게 미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 사용권을 뭐 하지 못하냐면 소멸시키지 못하고요. 전세권자가 경멸하면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동그랗게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법정 지상권이 나와요. 자, 법정 지상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뭘 주의하시냐면, 자, 보세요. 지상권이 뭐라고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이죠. 따라서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읽어볼게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누구죠? 전세권 설정자. 여기다 둥글어 쳐도 돼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X. 왜요?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인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니까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만. 자, 법정 지상권을 누가 취득한다고요? 전세권 설정자. 누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자, 전세권은 물권이죠.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대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세금은 누가 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가 돌려주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아파트 전세권이 있는데 아파트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현재 소유자인 누가요?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측에 2번 전세권자의 권리에 의해서 1번 사용 수익권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멋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웠네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 청구 당합니다. 2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유지하고 스스로 수선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물권이니까요. 기억나시나요? 물권은 직접 지배권,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물권자가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해요? 만족을 얻어야 되고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므로 타인의 협력,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뭐죠? 만족을 얻는다는 것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에요.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사용 수익해야 되는 거예요. 고장난 것이 있다면 지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고치고 살아야 되니까 전세권자는 수리비, 필요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솔직히 물권에 대한 우리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정립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헷갈리지 않겠죠. 그다음 3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나오죠. 주의할 게 있는데 일단 개념은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증액의 경우에는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또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는 또 올리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데 이게 출제 가능성이 거의 90%인데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한 경우에만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하고요. 한 번 올렸으면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무제한입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를 취득해서 얻어서 증액한 경우라면 무제한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집주인 중에서 계약 기간 중 증액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하면서 뭐 하게 돼요? 증액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100%를 증액하든 20%를 증액하든 300%를 증액하든 상관이 없고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강남, 저는 분당 살지만 강남 분당 보니까 한 2년 사이에 전세금이 한 30%는 오른 것 같은데 대충 한 20-30%는 기본적으로 올랐단 말이죠. 왜요?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30% 올라도 뭐죠? 그게 뭐 말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개정해야 된다. 뭐 주택임대차법도 마찬가지니까 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논의 중이었는데 지금 막 싸움 중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하시면 악법이 굉장히 많아요. 악법이. 실제로 이것도 악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냐면 보세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는 5% 넘지 못한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최소한 몇 %는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는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가는 9%인데. 그래가지고 최근에 강남 지역 상가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의무적으로 5% 이상을 올려주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요? 국회가 법적으로 일정 비율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일방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뭐 해주고 있어요? 포장해주고 있으니까요. 이게 뭐 법이 아니라 뭐 지금 악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 할 때 막 굴러다니고 싸움박질 해봐. 그러면 우리가 박수 쳐주고 고마워하지. 근데 이상한 거 가지고 싸우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거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상린관계 물론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고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뭐가 인정이 돼요?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될 것이고 5번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는데 요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볼 거니까 참으시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전세권의 처분에서 처분의 자유가 나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일단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과 같아요. 다만 다른 점은 교재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설정행위로 특약으로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 이렇게 됩니다. 지상권은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는 지상권자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고요.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냐면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세권자의 양도, 임대, 담보할 수 있는 자유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양도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전세가 나오는데 이건 일단 간단하게 보면 돼요. 갑이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고요. 을이 뭘 가지고 있냐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이 자신의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하고자 해요. 첫째 기억할 거. 갑으로부터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죠?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그죠? 자, 양도가 되면 이제 을은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고 누가 새로운 전세권자가 돼요? 병이 새로운 전세권자가 되니까 전세가 끝나면 갑은 누구한테요?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전세권 양도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전전세입니다. 자, 을이 전세권을 병한테 준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전세를 줬어요. 이게 뭐예요? 전세가 되고요. 그럼 우리가 병을 뭐라 그러냐면 전세권자라고 하고 요 을을 우리가 전세 설정자라고도 하게 되고요. 요 전전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갑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고요. 교재 보시면 요건이 나와 있는데 큰 의미 없어요. 요건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따라서 을의 권리보다 병의 권리가 반드시 작아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기간도 더 짧아야 하고요. 전세금의 액도 어떻게 해요? 작아야 하고요. 또 을의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병의 전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요? 병의 권리는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전에 배웠던 복대리하고 비슷하죠. 이제 비슷한 거겠죠. 그다음 이제 효과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우측에 C번에서 책임이 가중된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D번에서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인데 이것도 간단해요. 읽어보면은 막 같은 말이 막 반복되니까 어려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병도 어차피 전세권이니까 전세금을 못 받고 있으면 경매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라면 날아가는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누구예요? 갑의 집인 거죠. 경매되는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에요? 갑의 집인 거죠. 따라서 전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자신이 못 받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을도 갑으로부터 못 받고 있어야지만 전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원전세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요. 전전세권자는 자신이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전세권자도 을도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야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자의 담보 제공 한번 읽어보실 때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판례 가지고 중요한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 못 봐요. 여기서 못 봐요. 제가 저당권 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나중에 두 번째 강의할 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4번 전세권의 소멸에서 소멸사유에서 공통된 소멸사유 읽어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2번 전세권에 뭐가 나와요? 특유한 소멸사유가 나오죠. 1번 소멸청구. 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뭘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청구 당하는 건 없고요.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는 있기 때문에 용도에 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뭘 당하죠? 소멸 청구 당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니은번 소멸 통고 언제 한다고요?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디귿번 목적물의 멸실이 나오죠. 교재처럼 좀 나눠봐야 되는데 교재가 좀 어렵죠. 그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 이것도. 자,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 일부든 전부든 간에 멸실되면
효제 A에 가지고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였죠. 불가항력이란 말은. 근데 하단에 B번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멸실에 나오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전세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로 이게 둘로 나누는 거죠. 자,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어요. 멸실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전세권자가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책임지지 않고요. 오히려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하게 되죠?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면 책임질 일은 아니고 목적물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으니까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내 돈 내놔라.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요? 그럼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데 라면 끓여 먹다가 잘못 끓여서 집이 불났어요. 책임져야 되겠죠. 그럼 그 책임액만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해되시죠? 물론 모자르면 뭐 하면 돼요? 더 청구하면 되고요. 받으면 남으면 어떻게 해요? 돌려주면 되겠지만 그 책임액만큼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공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오시게 보시면 전세권 소멸의 효과해 가지고 1번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여기서 역기적인 일이 벌어져요. 자, 동시이행 관계는 이해되실 거예요. 전세가 종료가 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이 뭐라고요? 동시이행 관계죠. 따라서 전세금 안 주면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 만약에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교재 나와 있는 파란색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안 돌려줘도 되잖아요.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안 돌려줘도 된다는 말은 뭐예요?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세권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안 그래요. 주택임차나 상가건물은 경매를 신청할 때 집 안 비워줘도 돼요. 언제 집을 비워주냐면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전세권자는 먼저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고 치명적인 뭐죠? 약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가지고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금을 안 줘. 그래서 이사를 못 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법원 가가지고 경매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집행관이 뭐라 그래요? 먼저 집부터 비우고 오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법원 막 불질러 버리기 쉽겠죠. 그죠? 역기적이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전세권의 뭐죠? 치명적 약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지고 경매 청구권과 뭐가 나오냐면 우선 변제권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경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경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부분은 대단히 뭐죠?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하는데 저당권에서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제 마지막 경매를 정리해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경매 강의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한 뭐죠? 최소한의 강의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경매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길고요. 복잡해요. 복잡할수록 문제를 푸는 도구는 어떻게 해요? 단순해야 돼. 복잡한데 또 복잡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손도 못 대고요. 주어진 시간에 풀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뭐죠?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거니까 아주 확고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문제 개수를 하면 4, 5개짜리가 되는 거죠. 4, 5개짜리가 거의 뭐죠? 10%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경매입니다. 첫째, 경매 절차나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경매 절차는. 그러면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뭘 알아야 되냐면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보통 권리 분석이라고 해서 복잡하게 하면은 한없이 복잡한 거지만 수험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어떻게 소멸해? 무조건. 자, 경매가 되면 저당권들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선순위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모든 저당권을 어떻게 소멸한다고요?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인데 여기서 말하는 용익권은 뭘 말하냐면 지금까지 배운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해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경매를 청구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해 가지고요.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용익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예외 없이 권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소멸합니까? 무조건 소멸합니다. 둘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셋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몇 문제짜리고요? 4문제짜리 10%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 3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만약에 권리가 소멸되질 않으면요. 배당을 못 받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에요. 따라서 왜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냐면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돈 받는 건데 배당 받는 건데 뭐가 돼야지만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소멸이 돼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멸되는 권리가 배당을 받는데 그 배당 순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교재 이제 저당권 가면 이제 뭐 당해세, 뭐 지방세, 국세, 뭐 근로자의 3개월 징금, 뭐 소액 임차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런 거. 그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배당 순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엽기적인 분이 뭐냐면 외우는
1순위 실행비용, 2순위는 뭐 당했을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이거 아무 짝에 쓸모 없고요. 그거 외워봐야 뭐죠? 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뭘 이해하자고요? 배당순위. 배당순위가 뭐죠? 돈 받는 순위죠. 다른 말로 하면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왜요? 우선 변제권이 뭐라고요?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말은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안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일반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배당 순위가 안 주어져요. 이 뭐죠?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 배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배당 순위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말은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배당 순위는 어떻게 가면 되느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그 권리가 만약에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확정 일자 임차권도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 다시 한번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우선 변제권인 권리가 만약에 뭐라면요?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 일자부 임차권은 뭐죠?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게 뭐예요? 경매 전부예요. 이게 답니다. 이거 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어떻게 해요? 다 풀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 틀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를 의심해서 아씨 이럴 리가 없는데 이 그지같이 막 이런 거 그죠? 전에 TV 보니까 단 얘기하던데 이런 거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요거만 하고 넘어가면 문제 못 풀더라고요. 연습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4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민법은 사례가 뭐 하지 않냐면 다양하지 않아요. 어차피 요 4가지 사례에서 시험 문제는 뭐예요? 나올 거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뭐 하시고요? 숙지하시고 나서 지금 예를 드는 4가지 사례를 뭐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경매는 다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경매가 들어간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 얘도 좀 적어놓으시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죠. 자,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봤더니 요 병이 경매를 신청했더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먼저 뭘 판단해 봐야 돼요?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됐죠? 을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된다. 왜요? 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갑하고 비교하는 거죠.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하고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얘보다 늦어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다 소멸했죠?
자, 소멸됐고 얘네들은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뭐가 주어져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셋 다 뭐예요?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가장 기본적인 사례거든요. 이거를 매년 반복적으로 조금씩 바꿔서 문제를 내고 있는데도 매년 틀려. 그러니까 작년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나왔으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 다시 말하면 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그죠? 아이씨, 민법 선생이 한 거 틀린 거 아니야? 이게 의심을 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답을 선택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틀리는 거, 그죠? 이거는 뭐예요? 100% 확실한 거, 그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1번에서 갑 앞으로 전세권이,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인데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죠. 자, 갑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 그죠? 소멸하지 않아요? 자, 배당을 받는데 1순위로 배당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입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이 안 된다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배당 못 받아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 받는 거예요? 잘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경락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뭐 받게 되는 거죠? 반환받게 되는 거죠. 얘는 뭐 되지 않았습니까?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이해 못하면 아주 집안 들어먹어요. 보세요. 지금 전세금이 예를 들어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목적 부동산이 5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 여러분들이 경락받으려고 할 때 1번은 얼마를 써야 돼요? 5억 다 쓰면 돼요. 왜냐하면 다 소멸됐으니까 저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5억을 다 쓰면 되는 거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5억 다 쓰면 큰일 나죠. 얼마만 써야 돼요? 3억만 써야 돼요. 그죠? 왜요? 얘가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은 얘가 이 돈을 누구한테 받을 놈이에요? 나한테 받을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5억 쓰면 안 되고 얼마를 써야 돼요? 3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무조건 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경매 갔다가 어떻게 덤탱이 쓰고 야반 도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뭐예요? 시험을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하진 않아요. 노파심에서 드리는 사례예요. 두 번째. 노파심.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경매가 됐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소멸돼요? 무조건 소멸하니까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그죠? 지상권 소멸해요? 안 해요? 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소멸되죠? 자, 배당 순위는 어떻게 돼요? 1순위가 누구겠어요? 갑. 2순위가 누구예요? 병. 왜 그래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뭐 없어요? 우선 변제권 없어요. 배당 순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하면서 얘는 용익물권인데도 우선변제권이 있다, 특이하다라는 말은 전세권자는 용익물권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뭘 주기 때문에? 배당 순위를 주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은 우선변제권 없어요. 따라서 뭐가 없어요? 배당 순위가 없어요. 이 사람은 만약에 받을 돈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 배분 받을 뿐이지 2순위도 아니고 3순위도 아니고 아예 뭐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됐죠? 그죠? 됐죠? 표정이 뭐 그래 그러지 마요. 왜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고 느끼면 안 돼.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죠? 받아들으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네 번째는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대차 전세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 볼 때 봤더니 그 아파트에 을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냐면 500만 원이에요. 다른 건 없고 요거만 설정되어 있어요. 뭐 안전하죠, 그죠?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안심하고 갑이 집주인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서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는데 보증금 얼마나 할까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주택 임차인이 이사 왔어요. 인도 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도 했거든요. 근데 확정 일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임대차 계약서 달래요. 깜빡 잊고 안 가져갔어. 확정 일자 받으려면 반드시 뭘 가져가야 돼?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야 돼. 아이고 안 가져서 아이고 나중에 받아야 되겠다고 확정 일자는 못 받고 집에 왔는데 한 번 갔다가 빠꾸 당하니까 다시 가기 귀찮아서 냅두고 있는 사이에 집주인이 병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갑 주택 임차권자가 부랴부랴 동사무소 가서 확정 일자를 받았는데 병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를 신청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이것도. 자, 경매 들어왔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죠. 자, 갑 주택 임차권 소멸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씨, 진짜, 씨.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얘하고, 그죠? 누구하고요? 최은수순이 저당권하고, 얘보다 명백히 늦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소멸한다지, 왜 망설여요? 자꾸 뭔가를 보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의심하지 마세요, 저를. 자,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 순위 1순위가 누구예요? 을. 2순위가 누구예요? 병. 3순위가 뭐죠? 갑이다. 자,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뭐가 주어져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배당 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 결정이 돼요. 따라서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갑이 뭐예요? 3순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뭐예요?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1순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은행이 저당권자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슨 아파트에 살면서 경매대대로 나는 뭔가 뭐 보장받을 수 있다라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오산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심하셔야 돼요? 확정일자 잘 받아두셔야 되고, 그죠? 여기서는 이걸 이제 답하실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이라면 5억 날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예요? 10억이니까 받을 거 없겠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까지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갑이에요. 부부싸움 났습니다. 그죠? 이런 오문화 그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피해를 뭐 할 수 있어요? 최소화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공부방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답이 있어. 여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솔직히 돈 거의 피해 안 봐. 여기 이 병은요. 아니, 갑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그죠? 얘한테 500만 원을 갚으면 된다. 갚아서 소멸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을 뭐로 바뀌었어요? 병으로 바뀌었죠. 얘는 없잖아요. 얘보다 빨리 주민등록했죠. 따라서 주택임차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잘 살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경락인한테 5억 원 전액을 뭐 하면 돼요? 반환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소액 임차보증금이 뭐냐 이런 거 그지 같은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거 의미도 없는 제도고요. 뭐 최우선면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마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는 제도 그런 거는 그냥 국회의원들 우리를 뭐에 꼬셔놓은 것 뿐인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자, 얘가 을에게 얼마냐면요 500만 원을 갚아버리면 부종성에 따라서 저당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최우선순위 저당권은 뭐로 바꿔요? 병으로 바뀌니까 병보다 빨리 뭘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배당받을 수도 없고 배당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잘 살다가 경락인한테 얼마를요? 5억 원 전액을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반드시 우리나라는 뭐예요? 1순위가 뭐예요? 은행이 깔고 앉았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위기를 닥치게 되면 은행에 찾아가지고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출금을 갚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행 가서 집주인 대출 얼마 받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겠어요? 안 가르쳐주겠어요? 은행 가가지고 집주인이 얼마 대출 받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직원이 가르쳐주겠어요? 안 가르쳐주겠어요? 아주 잘 가르쳐준다. 커피도 뽑아준다. 차도 준다. 왜요? 은행은 어차피 돈 받는 게 뭐죠? 장땡인 곳이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집주인 돈을 안 갚으면 경매되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세입자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왜요? 이 아저씨 돈 갚으러 왔구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준다. 까지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 여기까지가 뭐죠? 경매죠. 자,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되겠죠? 몇 문제짜리라고요? 4문제짜리입니다. 그죠? 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됐죠? 그죠?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곤혹스러운 거죠. 그죠? 받아들이셔야 돼. 자, 이제 교재 37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일부 전세권 문제 해가지고 이거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다.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원상회복 의무 부속물 수거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돼요. 다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합니다. 맨 밑에 있는 판례는 일단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유입비 상한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 했네요. 자, 기출 파헤치기 풀어볼게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하면 원전세권을 소멸한다. X. 전전세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X.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차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오, 왜요? 전세권도 물권이고 전세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뭐예요? 인정이 되니까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한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상한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5번 전 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 자신이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 전세권자가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야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죠. 아주 쉽게 나왔죠. 그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담보 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